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59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계처럼 저 멘트를 꼭 해주시더라고. 제가 앞에 멘트도 기계처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 정도면 사실 따야 되는 거 아닌가. 눈에 영혼이 없어요, 앞에 멘트 할 때. 앞에 막 떠들다가 녹음 버튼 누르면 굉장히 제가 정적으로 갑자기 바뀌거든요. 저희가 실제 599 녹음을 좀 오랜만에 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나요? 한동안 조금 바빴어가지고 미루다가 격주로 하는 거라 그나마 좀 쌓여있던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오랜만에 599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신기하네요. 낯설고. 그래서 바쁠 때 599를 또 할 수는 있는데 그때 하다 보면은 꼭 제가 책을 잘 미비하게 준비를 해와서 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누구도 쫓아오지 않는데 쫓기듯이 녹음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랩하듯이 녹음을 하고 다음 사람에게 그걸 넘기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면 좋은데 요즘에 저나 오리나 둘 다 좀 바쁜 시기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이번에는 좀 잘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599는 좀 톤이 같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 599는 둘 다 소설이죠. 맞아요. 사실 구지가 저한테 맞춰줬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지가 사실 뭐 할지를 먼저 정해서 알려줬는데 제가 그걸 애써 못 본 척하고 정말 톤이 다른 걸 갖고 오더라고요. 난 몇 주 전부터 그걸 하겠다 했는데 그러더니 구지가 그래? 그럼 내가 책을 바꾸지 하고 오늘은 우리 둘 다 소설을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저도 오늘 오리가 소개하려고 했었던 책 표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서점에 종종 보이죠? 저는 서점은 잘 안 가고요. 네. 중고 서점을 좀 자주 가고 독립서점이라 네네. 인터넷 서점을 거의 배회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점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제가 할 책은요. 네. 니나 라쿠르라는 작가가 쓴 우린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작가 이름이 니나? 라쿠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미국인이셨던 것 같아요. 이름 되게 미국 안 같은데. 그쵸. 라쿠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소설은 그냥 배경도 미국이고 미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사실은 꽤 오래전에 몇 달 전에 읽었었는데요. 그때도 읽으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꼭 599 시간에 소개해야지 라고 염두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599를 몇 번 하니까 그냥 좋다 하고 소개를 하면 결국 사단이 나더라고요. 좋다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좋은지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늘 저는 좀 막연한 마음에 책을 갖고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좀 붙잡고 왜 좋은지를 알아야겠다라는 이게 좀 소년인 이보나 책을 녹음한 이후로 생긴 강박증이기도 합니다. 네, 이보나 할 때 우리가 막 필기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먼저 방송에 올라가죠? 이보나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네요. 이 책은 이 표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소녀의 뒷모습이 나와 있던 그리고 좀 청록색 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제목도 We Are Okay. 그러니까 진짜 우린 괜찮아요. 이고요.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주인공은 마린이라는 이제 대학교 학생이 된 사람이에요. 20살? 그쵸.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낀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요. 그때가 되면은 정말 썰물 빠지듯이 학생들이 쫙 나가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텅텅 비게 되는데 마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네. 마리는 갈 곳이 없어서 학교밖에 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정말 그 넓은 기숙사에 마리는 혼자 남게 됩니다. 학교의 양해를 구해서. 그리고 지금 이 마리는 내일
자신의 소울메이트였던 메이블이라는 친구가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메이블은 서부 지역 쪽에 캘리포니아에서 고향 친구고요. 아, 그러면 마리는 고향이 캘리포니아? 네. 그리고 대학을 뉴욕으로 온 거고. 멀리도 갔네. 그쵸. 예리하다.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메이블은 서부에서 계속 터를 잡고 있고 그쪽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어쩐지 주인공인 마린이 그렇게 기뻐하고 편해 보이지 않아요. 계속 좀 걱정하는 것 같고 염려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지금 메이블과 나는 어색한 관계인 것 같아요. 어색한데 뉴욕까지 온다고요? 그러니까 스포를 쫙 말하게끔 밑밥을 깔아주네. 지금 주인공 나는 메이블이 거의 900통 가까이 문자를 나한테 했는데 답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무서워. 그러면 이전에 이 소설은 일단 지금 제가 말한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챕터가 되면 과거에 대한 회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챕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를 계속 넘나들면서 진행이 되면서 총 3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메이블과 내가 무지무지 친했잖아요. 그리고 주인공 마리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메이블은 딱 이상적인 4인 가족의 막내딸이에요. 내가 할아버지랑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엄마는 서퍼였어요. 바닷가의 서퍼인데 정말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할머니도 40대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의 아빠는 여행가였기 때문에 사실 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아빠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만 그러니까, 단둘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도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상실의 아픔을 가장 크게 겪은 사람은 할아버지인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사랑했던 딸도 잃었고요. 이렇게 단둘이 살고 있는데 이 둘은 딱 보기에 너무 따뜻한, 뭐라 그러죠? 조부모와 손녀의 관계로 보여요. 저녁 식사 때 둘이서 촛불을 켜놓고 식사를 하고 너무 프라이빗한 생활을 잘 지켜줘요. 어느 정도냐면 할아버지는 주인공 마린의 방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고요. 나도 할아버지 방문을 열고 그 방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집에 방이 3개인지 2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방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 방이 침실과 서재로 나뉘어져서 방이 2개인 건가? 아니면 크게 하나인 건가? 이것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아, 이걸 프라이빗을 지켜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요, 펜팔 친구가 있어요. 버디 할머니라고 해서 이 둘은 마치 플라토닉 사랑처럼 편지를 주고받아요. 이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나는 물론 할아버지가 쓰는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버디 할머니는 또 어떤 내용을 보내주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근데 뭐 이런 나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고요. 메이블과 나는 이렇게 소울메이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메이블과 나는 순전한 우정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어느 날 새벽에 밤 늦게 바닷가에 이제 할아버지 위스키를 몰래 훔쳐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때 좀 오묘한 일이 둘 사이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둘은 우정에서 좀 사랑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스포가 될까봐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막 둘이 사랑하고 너무나 애정하는 관계인데 이제 둘은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각자 다른 대학에 가기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은 뉴욕으로, 한 명은 또 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 또 마침 메이블이 먼저 서부에 있는 대학교로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할아버지가 실종이 돼요. 어머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 방문을 열어서 밤에 늦게 할아버지를 찾다가 돌아왔는데 할아버지 방문을 열어서 확인을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메이블의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메이블의 아버지가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고 경찰은 할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하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몇 시간 전에 바닷가에서 할아버지가 걷는 걸 봤다라는 얘기들이 속속들이 들려오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할아버지 방문을 마린이 혼자서 열고 들어가고 그 안에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나에게 숨겨왔던 어떤 비밀들을 알게 돼요.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그리고 나는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여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권과 지갑과 엄마 사진 한 장만 챙겨서 바로 뉴욕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메이블이 나에게 보내온 수백 통의 문자도 다 거절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까지는 말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대충 이런 식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괜찮아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우리는 누구예요?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텐데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주인공일 것 같아요. 근데 제목에서 이미 암시가 되듯이 결말이 엄청 암담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소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엄청 자세하게 디테일들을 주는 느낌은 없어요. 단상들을 뚝뚝 던져놓는 느낌으로 얘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미스테리를 풀어헤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혼자 뉴욕으로 와서 소울메이트였던 메이블의 연락을 지금 왜 다 거절하는 거지? 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 라는 거를 이제 소설 뒷장으로 가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근데 메이블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계속 보낼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찾아오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메이블이 나 같으면 손절이야. 그쵸. 근데 메이블이 보낸 문자 중에서 너무 가슴 아팠던 거는 그렇게 몇백 통을 보냈는데 다 씹혔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나는 꼭 알아야겠어. 라고 하는데도 마리는 답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답답해지기도 하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메이블이 마린을 찾아왔다고 해서 둘 사이의 로맨스가 다시 시작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소설에서 제가 어떤 점이 정말 좋았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이 소설이 청소년 소설 쪽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것인 즉슨 이게 성장 소설로 읽힌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성장 소설은 참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겨낸다고까지 말을 못 하겠고요. 그냥 이걸 어떻게 거쳐오는지를 읽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너무 가혹하지만 분명히 어딘가 한 단계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지점이 너무 좋았고 응원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검사 같은 거 혹시 해보시면 네. 얼마 전에 해보니까 이런 걸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슬플 때 다른 사람과 공감했을 때 반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슬픔이라는 건 공유할수록 상대방을 힘들게 하니까 나 혼자 오롯이 견뎌내는 게 뭐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 양자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뭘 고르셨나요 혹시? 저는 어떤 슬픔이냐에 따라 사실 다르긴 한 것 같은데 모두가 그렇겠죠? 네. 모두가 그런데 저는 나눈다고 반이 되는 슬픔을 겪은 일보다 나눴을 때 그냥 같이 우울해지는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은 기분? 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안 나누려고 더 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초반에 마린이 딱 지금 구지가 말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남들에게 말을 했을 때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조차 전혀 못해요. 그런데 이 소설은 결국 궁극적으로 슬픔 또는 외로움이라는 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좀 그 틀을 깨고 나오면 어떨까? 오롯이 너가 견디는 게 너무 힘들잖아. 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좋았고, 사실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를 깨달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슬픔을 안으로 막 이렇게 꽁꽁 눌러 담았을 때는 사실 내가 그 정도로 외로운가? 또는 그 정도의 외로움이 날 갉아먹고 있나? 라는 걸 인지조차 못하는데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 자체가
치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 천천히 조금씩 보여주는데 아, 내가 이래서 이 소설을 좋아했고 빠져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배워도 어떻게 보면 학습을 계속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책이 생각났는데 작가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시인인데 에세이를 쓰신 거였는데 안가님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신의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쓴 글이었어요. 근데 그 작가님의 글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뭔가 슬픔을 입 밖으로 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걸 예를 들 때 뭐 실화를 다루고 있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거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슬퍼질 것 같아서 보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의 슬픔에 전염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전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전염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위로가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슬픔에 빠진 사람, 힘듦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지켜볼 때 온전히 같이 공감해 준다기보다는 평가한다거나 무언가 조언한다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조언한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거 힘듦을 얘기했을 때 비슷한 반응이 돌아오면 나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좀 되게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딱 와닿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경우도 본인이 겪은 상실이나 슬픔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입 밖으로 낼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게 원인이 돼서 둘 사이의 프라이빗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둘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냐면 엄마 얘기. 너무 그게 서로에게 상처구나. 그렇죠. 정확해요. 근데 주인공인 나도 그게 상처인지 몰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엄마 얘기를 꺼냈을 때 할아버지가 아파할까 봐. 서로를 너무 배려했네. 맞아요. 정확히. 그래서 이게 정말 나중에 큰 응어리가 돼서 딱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 충격의 여파도 너무너무 크고요. 그래서 정말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가족이고 이랬다면 그 아픔까지 공유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 과정을 차마 열어보지도 못했던 거. 맞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밖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할 때 부모님과 이 일은 공유할 수 없겠다. 근데 그걸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갑갑함과 답답증이 더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부모님이 공유하면 더 힘들어 하실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대화가 점점 단절되는 건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 두 입장 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읽으면서 이제 마린이 나중에 이제 조금씩 다른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일찍 자기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이나 아픔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혹은 그 외로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찾아왔었더라면 근데 뭐 이건 소설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도 독자로서는 아주 좋았고.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네. 할아버지는 돌아오나요? 이것까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할아버지는 바닷가에서 실종이 되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종이라기보다 소녀인 나는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 위험한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렇군. 네,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소설이어서 청소년들이 읽어도 물론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또 하나의 사소한 포인트는 네. 번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가님이 번역하신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 출판사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 사소한 포인트는 그런 거였어요. 이 기숙사에 관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마린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으로 그려지는데, 제가 읽었던 다수의 책이나 아니면 영화를 생각해도 그런 남성들은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조금 어린 소녀한테 반말로 얘기를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모든 대사가 다 존댓말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라는 게 반말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고하기도 쉽고. 이게 다 존댓말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어디냐고요? 출판사가 어디냐고?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느 출판사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나온 책들을 막 찾아보고 했다니까. 출판사 이름은 든입니다. 든. 그리고 번역가님은 이진 번역가님이십니다. 정말 표지도 예쁘고 이 책을 번역해 주신 것도 고맙고 더불어 니나 라쿠르라는 작가의 다른 책을 또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책이 장편이잖아요, 그죠? 그쵸. 두께는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참 제가 죄송한데 이북을 근데 가독성이 좋아서 그렇게 두껍게 느껴지지 않았다.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소녀 연예인 이보나 같아요. 가독성이 막 좋다고는 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멈칫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장편들은 비교적 가독성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막 어렵게 쓰인 느낌은 아닌데 잠시 멈춰서서 어떤 감정의 결이지? 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저의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요. 네. 오늘 구지는 되게 예쁜 표지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 색감 그러니까. 자체는 참 예뻐요. 괴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예쁘다고 하니까 미적 취향이 나랑 맞지 않는구나. 색깔은 참 예쁘네요. 네, 이렇게 뭔가 되게, 그리고 만져보면 질감도 좀 독특해요. 그러네. 종이책의 매력이에요. 네, 이 허블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허블은 SF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 책은 보니까 소개글도 좋고 해가지고 시도를 해봤어요. 이다희 기자님이 또 소개글을 써주셨네요. 네. 근데 이 말이 어떤 건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의 이야기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소설.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밤의 얼굴들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얘기 안 한 것 같네요. 네. 작가님은? 네, 황모가 작가님인데 본명이 아닌 것 같은데 본명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과라는 이름은? 그쵸? 이름이 굉장히 과일이고 조금 모과 자체가 사실 막 예쁜 과일로 익숙하진 않잖아요. 근데 은은한 향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는 항상 모과 처리되면 방향제 대신 모과를 좀 저희 집도 진열해 놓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존재감은 강렬한 그렇네요. 그런 과일로 기억되는데 이 책을 보면서 황모가 작가님은 모멘트 아케이드라는 소설로 사회 한국 과학 문학상 중단편 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소설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단편 소설들이 있나 봐요. 네, 단편 소설들이 여러 권 실려 있어요. 네네. 총 6편이 실려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제일 첫 번째 것과 제일 마지막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편 소설은 영고
늦게라도 만납시다. 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앞에서 SF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SF 소설이라고 하면 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같이 아우르는 기분이 드는 소설이어서 좋았어요. 제가 좀 잘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열심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영고 늦게라도 만납시다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적 배경은 일본이에요. 일본이고 공동묘지예요. 네. 그곳에서 무덤을 산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한밤에 조선말을 쓰는 여자를 마주치게 돼요. 근데 이곳은 동네랑도 조금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밤 산책을 하다 길을 잘못 들기에도 애매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조선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에 놀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조선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조선말도 할 수 있고 일본말도 할 수 있으니까 조선말을 쓰다니? 라고 그 여자에게 되물어요. 한국말, 그러니까 조선말로. 그랬더니 그 산책하고 있던 여자가 한국 분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빠른 독자들은 알게 되죠. 아, 두 사람의 시대가 다르구나. 우리는 지금 서로를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대가 어긋나 있는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한 힌트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이걸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자가 유미라는 사람이에요. 유미라는 사람인데 근데 뭘 찾고 있냐라고 했더니 묘비명이 없는 무용고자의 무덤을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딘지 알겠다라면서 그곳을 찾아줘요. 그곳을 찾아주니까 여기서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유골을 수집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완전 도굴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유미라는 여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또 관리자가 조선인이 한밤에 무덤을 파헤치고 다닌다는 걸 알면 난리가 날 건데?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또 유미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한밤에 온 거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요. 그 와중에도 유미는 이제 무덤을 파서 유골을 수습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유미는 늦게라도 만납시다 라는 과거 의문사를 규명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 유족들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학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로 인해 사망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들을 식별할 수 있게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뭐 형제라든지 아니면 조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DNA를 그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미래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목걸이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거기서 유골을 넣으면 바로 그 유골의 DNA를 분석해서 누군지를 찾아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SF적이면 딱 그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것 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유골 신원이 유골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찾아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유골을 찾았다. 무용고 지금 무덤에서 유골을 찾았는데 뭐 조상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현상인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나오냐면 4.3 사건이나 5.18 그리고 삼풍백화점 등 다양한 사건에서의 유족들에게 유골을 직접 찾아서 돌려줄 수 있었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따뜻한 지점들인 거죠. 그렇네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정보에 또
되게 큰 지점은 가장 많이 등록을 한 유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유족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본토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제징용 조선인, 학도군, 학살 피해자들의 유족들인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밤에 유골을 파헤치고 다니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인데 일본 정부랑 한국 정부가 손을 잡고 과거사 규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과거는 과거, 아픔의 시간을 강물에 흘려보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족 DNA 데이터베이스, 비과학적 살풀이 논란. 네. 일본 정부와 한국 지식인 그룹은 강력하게 반발. 굉장히 현실적인 그렇습니다. 헤드라인들 아닌가요?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부 간에 긴밀한 그런 교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도굴처럼 하게 되는, 좋은 일을 함에도 도굴처럼 하게 되는 유미 같은 사람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신기한 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그 홀로그램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면. 그리고 그 유족들의 사연을 넣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홀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관리인이 자기가 부적처럼 갖고 있었던 머리카락도 혹시 분석이 가능하냐 라면서 내밀어요. 내밀었는데 자기가 한국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앞에 이 사람이 뭐 조선말을 쓰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사연을 갖고 있었을지는 짐작이 가능하겠지만 너무 결말이니까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SF인데 과거와 현재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역할을 이 소설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네요. 네, 저는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인간 소외를 더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은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도와주는 기술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부분에 나오는 그 모먼트 아케이드라는 소설도 되게 좋은데 이 소설도 발상이 되게 흥미로워요. 이 소설은 발상만 조금 맛보기로 알려드리겠다면 모먼트 아케이드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모든 순간을 짧게 가공하여 업로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체험한 경험을 기억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사고 파는 게 왜냐면 그 사람이 그때 경험한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대리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걸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하물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진짜 심약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너무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본 거야. 그래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감정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사소한 거에 안 놀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기억을, 모먼트를 사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모먼트 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 랭크 같은 게 있어요. 막 빌보드 차트처럼 지금 제일 핫한 모먼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모먼트를 지금 구입하려고 탐색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뭐 자기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살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조회수가 높지 않지만 실속 있는 숨겨진 보물 같은 모먼트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약간 어떤 감정인지 알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자기가 진짜 찾고 있는 뭔가 그런 사소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조회수가 높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만 그래도 계속 그런 걸 찾아다니는데 이 모먼트도 카테고리화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키워드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냐면 일상, 차분함, 연애, 30대, 여자, 정서, 치유. 연애하면서 느끼는 그런 차분하고 치유되는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모먼트를 구입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연인과 걷고 산책하고 느끼는 그 감정들을 이 구입한 사람이 그대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이 모먼트를 찾아 헤맨 거는 모먼트 시장을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이걸 찾기 위해서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무한 여러 번 구입해서 보다가 이렇게 모먼트를 경험하다가 이 모먼트를 판 사람에게 연락을 해요. 연인과의 좀 더 다른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근데 그 여자가 오케이 알았다 하면서 조금 더 공개를 해줘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과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 과거사랑 이런 걸 나오면서 근데 나는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할 것 같은 거지. 이 연인을 너무너무 사랑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 연인을 만나게 해줄 수 없겠냐 라는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흔쾌히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가상현실에서 가상 연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상 존재와 행복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런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출발점이 너무 매력적이고 또 약간 영화 그녀 헐도 생각나면서 이게 정말 먼 미래의 일일까 이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감정을 사실 우리는 지금 온전히 느끼진 못하지만 대리 경험을 하기 위해서 유튜버들이 굉장히 뭐 자극적인 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모먼트가 그런 것들의 좀 더 발전한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진짜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것까지 사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뭐 영화관에서 4D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모먼트 세계는 100%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체험을 하는 거겠지만 4D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진짜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몰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뒤에 나와요. 그래요? 대상을 받아. 이 작품이 대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처음 사실 접해보는 작가님의 소설이었는데 SF는 사실 저는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읽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SF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SF는 지금 약간 현재에서 조금의 발전 아니면 어떠한 분야로의 발전이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몰입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훨씬 더 정말 공감도 더 잘 됐고 있을 법한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부럽다 싶은 그런 미래들이라 좋았어요. 그렇네요. SF가 이런 소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는 게 너무 허망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아주 먼 미래엔 그럴지 또 모르겠지만 내일이 될 일은 없겠다 라는 기분을 SF 볼 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아주 먼 미래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분이 드니까 좀 더 몰입이 됐고, 그리고 약간 비슷한 것들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도 들고. 지금도 사실 그 DNA 같은 거는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시간과 그런 게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근데 그런 절차들이 훨씬 더 당겨지고, 쉬워지고, 뭐 이렇게 된다면, 좋은 일로 쓰자면 이런 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재밌네요. 진짜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갖고 있는 걸 보고 누군가 관심을 보이길래 네네. 읽어봐라. 좋은 책이다. 라고 했더니 사진 찍어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되게 공들여서 정말 두 작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뭔가 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 소설 집을 제가 599 시간에 소개하는 것 같아서 사실 2번째인가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표지도 워낙 독특하거니와 또 지금 내용들 들으니까 블랙미러 보는 것처럼 되게 흥미가 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이지만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허블 이 출판사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소개했던 소설은 니나 라쿠르의 우린 괜찮아, 항모가 작가님의 밤의 얼굴들 이었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결을 좀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